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우리 시장이 하루하루 새로운 기록을 써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5거래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조금 더 탄력적인 1.4%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잠시 하락 전환을 했다가 이내 다시 힘을 내서 빨간불을 켜주고 또 마감으로 가면서는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어제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1조 원 넘는 매수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모두가 웃지는 못하는 시장이었죠.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업종과 종목들 간 온도차가 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방향성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7일 평균 19만 6,200명이 넘었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20%나 증가한 겁니다. 또 일일 사망자도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85%가 3주 동안 외출이 금지되는 등 부분적인 셧다운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홀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에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미국 하원은 부양책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짜리 단기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WTI는 1%대 하락으로 45.76달러에 브렌트유는 0.9% 내린 48.7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화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암호화한 자산과 다른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과 이 불법 행위 단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결제가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절히 감독받고 규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의 마지막 단계인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 라이안 위원장은 통화 후 공동 성명에서 양측 간 상당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어업과 공정 경쟁, 관리 체계 등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두고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어떻게든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하락으로 3만 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19%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3,6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45% 상승하면서 12,519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만 홀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일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급증 그리고 증시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의 악화와 단기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좋았었던 다우존스와 S&P, 좀 더 좋았 S&P가 하락했고요. 이 조금은 이 세 지수 중에 조금은 좀 떨어졌었던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49% 하락한 3069.79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19% 하락한 3691.96에 장을 마쳤지만 이 나스닥 지수는 반면에 상승을 했습니다. 0.45% 상승한 12519.95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재정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주요 지수가 최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급등한 가운데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이 투자 심리를 저해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1000명도 훌쩍 넘어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7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이 19만 6천 명 이상으로 이 전주보다 20% 이상 증가하면서 사실 국내에도 많이 증가했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비율로 따지면 국내가 더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확진자 수 자체가 미국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미 많았었던 상황에서 2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이 의료 체계 부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 체계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주가 강화된 이 자택 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등 이 지역별로 봉쇄 조치도 조여지고 있는데요. 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뉴욕시의 입원율이 5일 후에도 안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월요일 뉴욕시의 실내 식사를 막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미국에서도 승인될 예정이지만 이번 겨울 당면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 단기적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신규 재정 부양책 타결 기대는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이지만 이날은 다소 엇갈린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초당파 의원들은 주초에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라면서 의회 타결을 자신했는데요.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츠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를 지지할 것을 자신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폴리티코와 CNBC와 같은 주요 외신이 미 의회가 부양책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주일짜리 단기 예산안 가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점은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오는 1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짜리 예산안이 도입되면 부양책 타결 시점도 그만큼 지연될 수가 있는데요. CNBC 같은 경우는 단기 예산안 추진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연내 부양책 타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상황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이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화 회담 이후에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수일 내로 직접 만나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어업 문제 등 기존의 갈등 분야에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없이 올해 말로 설정된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이날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관료 14명을 이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미중 갈등이 지속하는 점도 불안한 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는 사실 양호했지만 시장은 고용 지표를 별로 좀 주목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대표적으로 고용 추세 지수가 98.81을 기록하면서 7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최근 급등 이후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최근 급등에 대한 불안감들도 이 시장에는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전 거래일보다는 2.45%가 오른 21.30을 기록하면서 20을 좀 넘는 이 빅스 지수가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이 인텔의 가장 빠른 칩을 능가하는 새로운 칩을 2021년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3%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인텔의 칩이 능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인텔은 3.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맥북 칩은 ARM 기술을 이용해서 TSMC가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해서 이 TSMC가 2.56% 강세를 보였고요. 코닥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약품 생산을 위한 대출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59.89%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이자는 인도에서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2.26% 상승했고요. 모더나도 4.59%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백신 개발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0.9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7.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이 페이스북이 2.1%, 넷플릭스가 3.51%, 세일즈포스가 0.81%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94% 급등하면서 이 보잉도 2.35% 이 투심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잉은 사실 737 맥스 판매를 이유로 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까지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게 2.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브랜드도 견고한 실적 발표로 5.2%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스카이웍도 가이던스 상향 조정 소식으로 2.16%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되는 어도비가 1.29%, 브로드컴이 2.24%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 하향 조정된 쉐브론과 행동주의 투자자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라고 경고한 엑선모빌 등 에너지와 이 코로나 환자 급증 우려 속에 레저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좋았었던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유는 사실 다우 좀 빠르게 올랐었던 부분들, 차익 실현에 대한 이 투심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금년에 발표되는 실적에 있어서는 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 좀 덜 올랐었던 기술주,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좀 나스닥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길게 본다라면은 분명히 경기 민감주들 좋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들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중국이 이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플러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대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중국 상당히 이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자가 정말 이렇게 없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 전 세계적으로 좀 물음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코로나 환자가 확실하게 좀 많이 줄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 분명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플러스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성장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성장률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난달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덕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성장률은 2에서 2.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과 고용시장 회복세도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 56.4로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넘었고요. 3분기까지 창출된 일자리 수도 898만 개에 달했습니다. 올해 목표인 998만 개까지 불과 100만 개 남은 상황이라 올해 목표치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전망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밝은 상황입니다. 연초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이 대규모 여행길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관광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회복이 불확실한 상태지만 중국에서는 국내 관광이 회복되고 있고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일부 관광객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내년 성장률 8% 이상에 달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고정 변수로 삼고 성장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데는 사실은 코로나를 빨리 좀 잡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맞아서 부분 또는 전면 봉쇄에 돌입하면서 이 중국이 수혜를 입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코로나19를 통제해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는 중국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중국의 의료용품이 서방으로 대거 수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중국의 11월 무역 흑자가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인 75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이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1%가 증가한 2,680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2%를 크게 웃도는 21.1%를 기록을 했고요. 수출액은 이 블룸버그 통신 집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754억 2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102.9%가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 또한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이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다시 봉쇄에 돌입하면서 중국 공장들이 수혜를 봤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이 유럽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서 중국산 의료 장비와 그리고 생필품 등을 더 많이 수입했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이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미중 갈등이 우려감이 있고 2020년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시행했던 점이 2021년에 부담되는 요인은 맞지만 중국 경제의 이런 빠른 성장 속도가 다시 한번 중국의 이 글로벌한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는 뭐 세계 어느 전문가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 이 5G 기술을 쓰는 국가에 자국 군대 배치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의견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또 회계 감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법안도 가결을 시켰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과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미군이 해외 배치 때 화웨이 사용 여부를 고려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앞으로 해외에 미군 병력이나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할 때 주둔 국가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로부터 화웨이 장비 퇴출을 요구받아온 한국으로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이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최근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 또는 주요 군사 장비를 해외에 장기간 배치할 때 해당국에 5G 네트워크가 미군 병력이나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이 법안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체로 화웨이와 ZTE 등 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화웨이나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런 방침은 이런 차기 행정부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웨이의 이런 여파가 이 국방부 분야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제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기업에 대한 퇴출 법안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올해 크게 오른 중국의 전기차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리오토, 이 샤오펑의 주가는 올해 평균 133% 상승하면서 테슬라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중국의 이런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 기업은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3년 연속 미 상장 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 니오의 대변인은 회사가 새로운 법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그동안 중국 기업은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이 중국의 증권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왔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법안은 이 미국의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감리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동안 중국 이 감독기관의 이 감리만 받아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한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의 그런 규제들의 이 대부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 미국에서의 여러 규제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화웨이에서도 기술 자립을 위해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중국 내 신흥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공급망과 자금줄을 쥐고 압박을 강화하자 이 자립하기 위한 활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화웨이 산하 허블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3개월간 반도체 장비 회사 3곳의 지분 일부를 잇따라 인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허블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는 화웨이에 직접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에만 투자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2, 3개월의 투자를 보면 반도체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회사보다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회사에 투자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번 투자로 인해서 화웨이가 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좀 길게 본다라면은 이 화웨이의 투자 같은 경우는 자국 이 반도체 공급망의 자립을 위한 행보를 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대비를 위해서 뭐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도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서 뭐 상당히 이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이 법정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대규모 공개 테스트를 잇따라 실시하면서 이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도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화폐 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오는 2022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갈등에 따른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위안화 배제 가능성을 대비하는 한편 이 장기적으로 달러와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을 했지만 이 지난해 기준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통화 비중은 1.9%에 그치면서 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약 20%에도 턱없이 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블록 구축 프로젝트인 1대1로 이 주변국들과의 무역 결제 등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대비해서 이 다방면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전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파운드리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따르고 그 안에서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높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좀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모두 알고 있듯이 대만의 이제 TSMC인데요. 우선 지금 TSMC 파운드리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도 21% 증가한 113억 달러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점유율로 본다고 한다면 3분기 때가 53.9%, 2분기 때가 51.5%에서 우리 2.4%까지도 높아지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시장의 기대만큼은 빨리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05년 파운드리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2009년에 로직 공정 연구소를 신설하고 2012년에는 미국 오스틴의 S2 라인 가동으로 이 파운드리 생산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 DS,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시스템 LSI 사업부의 파운드리 사업팀을 존재했는데 2017년이죠. 이 5월에 이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리하여 사업을 지금 본격화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작년 4월이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총 이제 2030년까지 133조 원, R&D로는 73조 원, 인프라는 60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 달성 목표를 좀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 시장 수요 증가와 또 우호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3분기에 모바일 수요 회복과 또 HPC양 칩 수요 증가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 4분기에도 모바일 SoC와 또 HPC양 공급 확대로 최대 매출을 지속 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이 CIS
그리고 PMIC 등의 이 물량이 좀 증가하는 상태고요. 또 엔비디아와 퀄컴의 칩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 나노 공장과 또 이제 2025년에 적용 예상되는 TSMC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 3 나노 공장의 2020년에는 대한 부분이 공정 측면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지금 그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시장 확대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향후에 이 EUV죠. 국제외선 장비 도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공정 투자보다는 이 고부가 가치인 전공정 투자에 집중하고 후공정은 OSAT 외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12인치 파운드 생산 능력은 작년에는 월 22만 장인데 올해는 월 25만 장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더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주, 삼성전자가 제일 사픽이지만 테스나 같은 이런 그 테스트 장비나 이 비메모리 장비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조선과 해운주들의 상승을 두고 또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 100%에 달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오른 것 아닌지 이 해운 조선주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뭐 조선업은 이제 다른 업종과 좀 차별화되는 게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조선업종이 뭐 시장 대비해서 프리미엄에 거래된 구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와 성과가 모두 개선되는 시기입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성과도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성과 인상이 지금 나오기에는 좀 힘든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그 성과 인상은 대형 조선수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수주 잔고를 확보하거나 이들의 합병 이슈들이 마무리되면서부터 수주에 나선 시점에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이 성과에 대한 이 상승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이 업황 개선 속도보다는 다소 앞섰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를 이 선대, 그러니까 총 이 같은 이 배의 개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 수주 잔고와 선대 비율이 현재 7%로 1989년 이후에는 최저점입니다. 이 참고로 2008년 말에는 해당 비율은 무려 53%에 달했는데요. 이 선주 입장에서 낮은 그 수주 잔고가 낮으면 미래에 인도될 선박이 많지 않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낮은 금리와 또 유동성 그리고 선주사들의 선박이라는 자산을 분해하기에 우호적인 수준이다라고 좀 지금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낮은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는 잔고에 대한 개선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주 잔고를 확보하는 그 점점 높아갈수록 이 대형 조선사들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좀 약간의 좀 성과를 올리기에는 힘든 시기가 맞다라고 판단되면서 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약간은 좀 오버슈팅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했는데 이 조선업종 전체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인데,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압축한다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처럼 어느 정도 수주 모멘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요인이 존재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어떤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만간 좀 해결된다면 이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의 큰 조선 업체들은 좀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올 시기가 내년에는 꼭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M&A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매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인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코로나19가 좀 유행하고 있는 상태고, 역시 세금이나 규제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 매물이 속출하면서 내년에 어떤 성장 동력의 확보의 기회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도 그 조사를 했던 걸 본다면 우선 43개 대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와 재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내년 자금운용 계획 설문을 진행한 결과 71.1%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M&A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부분을 내다봤습니다. 응답자 중 나머지 35.7% 정도가 우선 소속 기업이 내년에 M&A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역시 주요 대기업 자금 사정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까지도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기업 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의견이 지금 현재는 50% 과반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렇죠. 올해 비슷한 게 51%, 나아질 걸 44.2%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이 내년엔 자금 흐름으로 나올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조달금리죠. 응답자 가운데 80 조달금리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M&A 시장은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구조 조정이 확대된다라고 좀 봤을 때 대기업들이 지금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규 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내년 자금의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44.2%가 신성장 동력 발굴과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M&A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또 증권 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우선 증시 하락 속에서 지금 주식 거래 대금은 지금 급증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증권사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거래 대금 급증은 증시 상승세에 따른 추격 매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승세 제동이 걸리면 고점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그 긍정적인 전망보다도 약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우선 우리나라 56개 증권사의 3분기 잠정 단기 순이익 합계는 2조 1,687억으로 기존 분기 대비해서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 2분기 대비해서도 19% 늘어난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수탁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을 꼽히는데요. 이 증권사 3분기 수탁 수수료 수익은 2조 1,219억으로 전분기보다 22%, 같은 기간보다는 158%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주식 거래 대금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역대 최고 기록한 9월 달에 또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최고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분기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 열기까지 나와주면서 해외 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도 급증한 추세인데요. 1분기 때는 962억에서 2분기 때는 1271억, 3분기 때는 1724억으로 전체 수탁 수수료 수익 가운데 비중이 8.1%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증권사는 거래 대금이 늘면 어떤 그 증시 상승세에 꺾이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증시에 대해서 연동되는 그런 사업 부분보다도 이 증권사들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쪽에서의 판로 개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